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좀 생각해 볼게요. 복 많이 받을까 말까. 네. 오늘 첫날인데 공시법령 처음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실까요? 공시법령 처음 본다. 난생. 네, 많으시네요. 그러면 요 지금 손 드신 분 중에서 어제 공시법령을 미리 듣고 왔다. 지난달 거를. 네, 없으시네요. 공시법령은 좀 어려워요. 물론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등기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2달 동안에 하얀색은 종이, 검은색은 글자 이것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뭔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앉아있는 게 엄청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좀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오신 분들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강의를 그날에 해당되는 것을 좀 빠른 속도로 듣고 오시면 조금은 좀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미리 좀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반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훨씬 내용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지난달에 했던 것이 뭐 기초과정은 아니고 기본과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 한 것도 기본과정이고 이번 달에도 기본과정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겹치게 될 겁니다. 원래 법과목은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딱 듣고 이해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새로운 내용도 많이 할 거예요. 새로운 내용도 추가가 될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과목을 잠깐 소개를 해보면 우리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인데 2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단히 공간정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정보법과 부동산 등기법, 이 2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입니다. 공간정보법이라는 법률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등기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4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공간정보법은 굉장히 쉬운 법률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다 하면 거의 다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도 11개 정도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고, 부동산 등기법은 모든 법률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위에 있는 법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합격자의 평균 득점 수는 4개 정도예요. 4개에서 5개. 그 다음에 수험생의 평균 득점 수는 2점 몇 개입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등기법만큼은 좀 1월 달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2차 과목이라서 한 6월 달부터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다가 포기를 하십니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1월 달부터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좀 공부하시면 민법과 상당한 부분 겹치기 때문에 민법의 점수도 같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등기법은. 그래서 이 등기법은 1월 달부터 조금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한다는 얘기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건 절대로 빠지시면 그 빠진 날은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반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등기법은 좀 1월 달부터 좀 신경 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세법. 이 부동산 세법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 2개 합쳐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등기법을 6월 달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예 암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급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만큼은 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안 하시면 한 6월 달쯤 가서 요거와 요거 갖고 합격해야지, 이렇게 전략을 보통 세우셔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모래알 같아서 참 암기도 안 되고 급하니까 이해도 안 되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것과 요것으로 합격해야지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문제는 3년까지는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열심히 하셔도 보통 한 절반 정도는 합격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이유는 요 세법이 계속 어렵게 출제된다고 들으셨죠? 세법 선생님한테. 그렇죠. 이게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이게 포기를 해버리면 여기서 두 개, 찍어서 두 개. 그 다음에 이게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까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이걸 포기하시면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 등기법. 그래서 이게 어렵게 출제되는 이거는 항상 쉬워요. 항상 쉽게 나오니까 양도 적고 내용도 쉽고 나올 것도 뻔하고 그래서 이건 괜찮은데 요게 어렵게 나오니까 등기법을 포기하셔서는 합격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이름은 김종규라고 얘기하고요. 강의한 지는 좀 됐습니다. 20년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법률 과목은 계급이 있어요. 강사들의. 뭐 갖고 결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네? 연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법시험 2차를 몇 번 받느냐 이거 갖고 결정이 돼요. 제가 무조건 1등이에요. 공인중개사 강사 중에서 6번을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강사 중에서는 6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압도적인 이제 넘버원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여하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법률을 두 개의 법률을 공부하실 건데 모든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 헌법에서 모든 법률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법률이 존재하는 근거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 헌법이라는 법이 어떠한 법이냐면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3월 달부터 안 합니다. 이 헌자는 으뜸 헌자입니다. 으뜸헌,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은 법법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법은 국가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법은 국가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 있다는 얘기는 국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있다는 얘기는 헌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한 190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가법이라는 용어도 써요. 이게 헌법 대신 이름을. 그래서 이 헌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법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국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법률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국가를 창설하는 것은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통치구조.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다른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법이 헌법이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도출이 됩니다. 통치권. 이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권력이에요. 권력.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력은 힘력자를 써요. 힘력. 그래서 이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힘을 본질로 합니다. 힘. 이 통치권이 뭐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들어보셨죠? 이걸 통틀어서 통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틀어서 통치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힘을 본질로 합니다. 그러면 이 힘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만 통치권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통치권에 의해서 국민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이걸 헌법에 같이 규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을 기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개념을 내려요.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기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행복주거권, 자유권, 평등권, 존엄권 이런 것들을 기본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간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이 있겠죠. 공간. 이 공간적 범위를
공간적 범위,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전 영토가 될 겁니다. 전 국토. 그래서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고 그리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은 공적으로, 시는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하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하느냐면 지적공부라는 장부를 통해서 이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하고 공시하게 됩니다. 지적공부. 이때 이 지는 토지라는 지자예요. 토지, 땅 지자를 씁니다. 적은 서적할 때 적자입니다. 이 적은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서적할 때 적은 정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토지, 정보라는 뜻입니다. 지적, 토지, 정보라는 뜻이에요. 공은 공적인, 부는 장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 이를 지적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매개체는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에 그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자는 주인된 권리를 주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면 전 국토에 관한 정보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적 공부를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완전히 자기가 다 관리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시군구별로 쪼개서 지적소관청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지적소관청에게 이 임무를 맡겨요. 그럼 이 지적소관청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적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지정보. 이 소는 담당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담당한다. 그 다음에 관청은 행정관청을 얘기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토지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이를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적소관청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님을 얘기합니다. 이 자를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러요.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그럼 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문제가 되는데 이 시장군수 구청장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법적 지위, 두 개의 사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통 주민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죠.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업무도 수행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도 수행하고 국가 사무도 수행할 수 있는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라는 권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는 통치권이라는 권력을 가진 단체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으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여기 답이 있는데 네? 그러면 어느 쪽이겠습니까?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즉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권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은 통치권 중에서
행정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부동산 공법,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부동산 공법은 행정권에 관한 법률이에요. 행정권.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금 공간정보법 보고 계신 건데 이거는 통치권에 관한 법률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레벨 자체가. 근데 왜 공법 선생님들이 더 대우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레벨이 우리가 훨씬 높은 건데. 네.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요거. 네. 근데 이제 그 뭐지 상대평가로 들어오면 바뀔 거예요. 상대평가로 들어오면. 왜냐면 이것 때문에 워낙 난이도가 어려워서 상대평가 이거를 이거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죠. 상대평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시법 선생이 공법 선생님보다 더 이제 대접을 받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밤마다 제가 술 한잔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핍니다. 네. 여하간 여기서의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의미합니다. 이거 기출지문이에요.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소관청에게 임무를 맡긴다라고 했는데 이 임무를 맡기는 것을 행정법에서 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임. 위자는 맡길 위자를 써요. 그래서 임무를 맡기는 것, 위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법에서 위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 위임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단체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그렇다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한 것은 임무를 맡긴 것은 기관 위임이겠습니까? 단체 위임이겠습니까? 네, 쉽죠. 여기는 국가라는 문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라는 문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관 위임이겠습니까? 단체 위임이겠습니까? 기관 위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기관 위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제도가 뭐냐면 지적제도라는 겁니다. 토지정보제도, 토지정보와 관련된 제도,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요겁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공간정보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쉬운 법이에요. 다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양이 일단 적고 나올 게 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아무리 실수해도 10개 이상은 득점이 되셔야 됩니다. 요게 네, 10개 이상은 최소한 득점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공간이란 단어가 왜 나왔는지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 법률에 이름을 붙였는데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보이십니까? 공간. 정보라는 이유를 붙인 이유 보이십니까? 정보. 그렇죠. 그래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기본권이 있는데 기본권. 이 기본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법에서는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본권 중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모든 기본권 중에서 제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네, 한 50년 살아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존엄권도 해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복주거권도 해결되고 굉장히 자유롭죠. 돈이 많으면 네, 자유권도 해결되고 네, 평등권도 해결되고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네, 여기에 반박하실 분 있습니까? 네, 재산권. 우리 헌법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권은 민법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무채재산권. 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하고 채권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 그렇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채권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채권. 이 채자는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건 사람이란 뜻이고 이건 책임진다 할 때 그 책자예요. 그래서 채권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이를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니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채재산권은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 특허권 이런 걸 얘기해요. 특허권 또 뭐가 있죠? 실용신앙권,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무채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건 전부 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대한 권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리사들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중개사에서는 필요가 없고 이 물건과 채권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과 채권 중에서 굉장히 고가의 물건, 고가의 채권이 있다는 겁니다. 즉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부동산 물건, 부동산 채권,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굉장히 고가의 권리입니다. 한두 푼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게 몇 조짜리도 있죠. 몇 조짜리.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5조인가 10조인가 이렇게 팔렸죠. 10조인가요? 네. 현대자동차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몇 조짜리도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 고가의 재산적 권리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느냐. 부동산 등기부를 하는 장부를 통해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 장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냐면 권리에 관한 정보죠. 맞습니까? 권리에 관한 최종 판단권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사법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사법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법부는 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법원의 본질적 기능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 적용이 법원의 본질적 업무예요. 따라서 이러한 장부를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그 국가기관이 다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국가기관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여기서 이 권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가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여기와 관련된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등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에 올리는 제도. 이걸 등기제도라고 불러요. 이 등은 등산한다 할 때 그 등이에요. 올라간다, 올린다. 기는 기록. 그래서 기록에 올리는 거. 뭐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관리에 관한 정보들을. 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하고 그것과 관련된 제도를 부동산 등기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동산 등기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 필요하겠죠. 그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부동산 등기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이 부동산 등기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5개 정도는 최소한 득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5개 정도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12개 중에서 5개는 점수를 환산하면 까락 정도 점수죠. 40점대 12개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등기법은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시면 안 돼요. 이 등기법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2개의 법률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이 2개의 법률을 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여기 보시면 전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라는 뜻이죠. 전국에 있는 토지. 그렇죠. 이건 토지는 부동산의 일종입니다. 건물과 토지, 이게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 공시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부동산 공시. 이것도요.
공시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법률이 바로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법령이라고 해서 부동산 공시법령,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진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무엇이냐 이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또한 구체적으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걸 처음 오신 분들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11월, 12월 달에 다 한 거 하지만 뭐 다 알고 계셔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 이게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합니다. 그래서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고요. 왜냐하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은 토지죠.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 국가를 법에서 어떻게 개념을 정의 내리냐면 국민 개개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국민 개개인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소유자의 정보도 어느 정도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부수적으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토지의 소재. 이 토지의 소재는 토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지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동단위까지, 농촌지역은 리단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재지. 그렇죠. 두 번째, 토지의 번호. 지는 토지라는 뜻이고 번은 번호라는 뜻이에요. 토지에게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즉 특정하기 위해서 토지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를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이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르는데 토지를 어떤 목적하에 사용하냐면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지목은 논답자를 써서 답이라고 부릅니다. 답. 토지를 어떠한 목적하에 사용하느냐면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다면 지목은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면적, 토지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의 넓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경계. 토지가 도면 위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요 선들을 경계라고 불러요. 요 선들을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계들이 만나는 요 점이 있는데 요걸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경계점. 요 선을 경계라고 부르고 경계들이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기 X축을 설치하고 여기 Y축을 설치해 버리면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0,0. 그러면 이 경계점들이 좌표 형태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좌표 형태로 구해질 수가 있어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 좌표라고 부릅니다. 경계점 좌표. 줄여서 그냥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계뿐만 아니라 좌표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표값은 항상 구하는 건 아니고 비싼 지역에서만 좌표값을 구해요. 비싼 지역은 분쟁이 많겠죠. 분쟁이 많은 지역에서는 좌표값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거 자체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재들은 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논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11월 달부터 오신 분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꼭 새로 오신 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한다고 했죠. 부수적인 정보.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하나 더. 여기에 구청장이 나오는데 구청장. 우리나라에는 구청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저도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하나는 자치구청장이 있고요. 이 자치구청장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자치구청장. 그 다음에 비자치구청장이 있습니다. 이 비자치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비자치구청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자치구청장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임명한 구청장이에요.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이 자치구청장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무를 담당해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사무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사무도 담당을 해요. 두 개의 사무를 다 담당합니다.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 사무는 담당합니까? 담당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담당하지 않겠죠? 그러면 국가사무는 담당할 수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얘는 둘 다 할 수가 있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으로서의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은 지적소관청으로서의 구청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이건 비자치구청장이건 국가사무는 둘 다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좀 어려운데 여기는 갑이라는 시예요. 갑이라는 시입니다. 여기는 4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구는 자치구입니다. 전부 다 자치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죠. D라는 구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토지에 관한 사무는, 즉 지적사무는 지적소관청이 여기 D구청장일까요? 갑시의 시장일까요? 네? 21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치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D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갑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업무의 충돌이 나타나요. 서로 지 뜻대로 하려고 하겠죠. 네,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D9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갑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요 4개의 구는 비자치구입니다. 비자치구예요. 다 임명직입니다. 국가가 임명한 구청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시의 시장은 얘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D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자치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업무의 충돌이 나타난다고 11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업무의 충돌이 나타나요. 그렇죠. 지 뜻대로 다 처리하려고 하겠죠. 서로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서 쓴 시장구수 구청장에서 시장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렇죠.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그러면 강명시는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강명시장님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님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모의고사 같은데 가끔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이걸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이걸 가장 궁금해 하셔야 돼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둘로 나눠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된 정보는 권리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예요. 부동산 자체에 관한 정보는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둘로 나눠서 수집을 하는데 주된 정보는 뭐라고요? 권리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둘로 나눠서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주된 정보는 당연히 권리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됩니다. 이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의 종류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토지.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움직이지 않는 산출물, 움직이지 않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네? 흔들린다고 해서 사과가 흔들려서 네? 근데 과일은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부동산으로 봐요. 왜냐면 이게 움직이긴 하더라도 많이 못 움직이죠. 따지 않는 한 그것도 부동산으로 보는 게 통설판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부동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딱 두 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만을 얘기합니다. 토지와 건물,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뭐가 있습니까?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그러면 건물에 관한 정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건물의 표시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건물의 소재지,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행정구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동까지, 농촌지역은 리 단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하늘에 붕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토지 위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요 대자는 기초 대자를 씁니다. 기초 대자. 따라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이걸 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와 건물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에 집어넣어 건물의 표시사항이 됩니다. 대지는 토지죠. 토지니까 지번이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건물은 지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번이란 말 자체가 토지 번호입니다. 건물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물에는 지번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이 건물의 종류는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연립주택이냐, 빌딩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목재로 나무로 지었느냐, 또는 벽돌로 지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넓이, 면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집합건물 등기부할 때 필요합니다. 이걸 외워두셔야지만 집합건물 등기부할 때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소, 지, 종, 구, 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지만 나중에 암기량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사항은 토지의 뭡니까? 소재지. 그 다음에 토지의 번호, 토지의 사용 목적, 그 다음에 토지의 넓이, 면적, 그 다음에 경계와 좌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지적 공부에서는 주된 정보가 뭡니까? 토지의 표시.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이기 때문에 경계와 좌표값마저도 수집합니다. 훨씬 상세하게 수집합니다. 하지만 등기법에서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보다 권리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부수적인 정보예요. 상세하게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좌표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경계와 좌표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소, 지, 면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그래서 전체를 외우시면 소지, 정구면, 소지지면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뭘까요? 소지, 지면, 경자표.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라고 하고요? 소지, 정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어디에 기록을 하느냐면 등기부에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합니다. 표제부라고 불러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책으로 치면 겉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책으로 치면 제목을 표시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들은 이 권리를 둘로 나눕니다.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누게 됩니다.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권리들이 있겠죠. 이건 전부 다 소유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권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서 뽑아져 나오는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뽑아져 나오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은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라고 해서 완전 권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부 다 소유권자가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는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얘기합니다. 민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권리에 관한 정보는 뭡니까? 권리의 보전, 권리의 설정, 권리의 이전,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권리의 처분 제한, 이 6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의미해요. 정보라 하면. 그러면 이런 6가지 정보는 나중에 책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11월, 12월 달에는 설명을 드렸어요. 좀 동영상 강의 듣고 오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무 데도 해당되지 않아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권리의 발생은 아니죠. 권리의 변경도 아닙니다. 권리의 소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의 정보는 이게 더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설정은 만들어서 정해준다라는 뜻인데 소유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는 자는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발생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권리의 이전. 권리가 다른 자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럼 이전받은 자 입장에서는 발생이죠. 이전해준 자 입장에서는 소멸이죠. 따라서 이것도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변경은 저기 변경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소멸은 소멸이 있죠.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 라는 뜻입니다.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 그러면 처분 제한은 권리의 발생에 해당됩니까? 해당 안 돼요. 권리의 변경에 해당됩니까? 해당 안 됩니다. 권리의 소멸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처분 제한은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정보는 민법상의 정보보다 2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2가지 정보가 등기법에서는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갑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 구는 구성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첫 번째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는 겉표지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겉표지에다가 첫 번째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되는 정보들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의 두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을이라는 뜻은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을구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는 표제부라는 부분이 있고 갑구라는 부분도 있고 을구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구성 부분은 세 부분이에요.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갑구. 두 번째는요. 을구. 그 다음에 겉페이지 표제부는 세 번째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어서 이 소유권에 관한 보존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소유권을 일부 떼어서 다른 자에게 내가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소유권을 만들어준다. 이런 문구는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따라서 소유권 설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소멸,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기록합니까? 갑구에. 맞습니까? 또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은 을구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서 전세권으로 예를 든다면 이 전세권 보존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존자 안에 소유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전세권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고 이 설정은 소유권에서만 쓸 수 없는 용어가 됩니다.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 소유권에서만 쓸 수 없는 용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지금 보신 거예요.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그래서 하나만 더 보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예요. 토지.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두 개의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하나는 뭘까요? 지적공보. 맞습니까? 지적공보. 어떤 내용이 공시됩니까? 주된 정보로 토지의 표시와 부수적인 정보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공시가 될 겁니다. 이 지적공보를 작성 관리하는 기관은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또 하나의 장부가 만들어지죠.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부동산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토지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표제부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겠죠. 갑구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죠? 소유자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누가 작성하고 관리합니까? 등기소에서 작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다 했던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작성의 주체가 다르죠. 관리의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장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두 개의 장부가 달라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까? 지적공모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장부죠.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 등기부는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권리 때문에 존재하는 장부죠. 따라서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면 이것도 고쳐야 돼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꿨으니까 니네도 바꿔달라고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일치돼야 되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되면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되면 이 부분과 이거 달라지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정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한다.
그러면 요 소유자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쪽과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소에서는 니네도 바꿔달라고 통지해야 됩니다. 니네도 바꿔달라고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두 개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예요.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